미국이 중국산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요, 현행 25%에서 100%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 전기차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냥 2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국 내에서 중국 전기차의 판매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부터 이제 벌어질 일들입니다.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저는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입니다. 오늘 갑자기 이제 뉴스를 보고 급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오늘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미국이 중국 전기차 관세를 100%로 올린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즈 등 외신이 현지 시간으로 10일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14일,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 될 텐데요. 중국산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요, 현행 25%에서 100%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 전기차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냥 2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2천만 원짜리 중국 전기차다. 이제 미국에서는 4천만 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게 이제 발생이 될까요? 미국 내에서 중국 전기차의 판매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부터 이제 벌어질 일들입니다. 이렇게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랑 조금 달랐었던 게, 트럼프 때는 이제 디커플링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완전히 중국과 분리되는 전략,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바이든은 이제 디리스킹이라 그래서 위험 요소를 줄이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첨단 산업, 예를 들어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거에만 이제 중점적으로 보조금이나 이런 걸 줬었고, 사실은 관세적인 거는 특별히 행동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대선철이 가까워오면서요, 철강 제품이라든지 이런 전기차라든지 이렇게 본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된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요, 이제 로이터 통신이 전한 이야기를 한번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 결정은요, 중국이 태양광 패널 생산을 포함한 녹색 산업 부분에서 앞서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이 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중국 같은 경우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태양광 분야 같은 거는 거의 다 잡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생산부터 모듈까지 전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이 이런 앞으로 재생에너지 분야 이런 데서 중국한테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규모로 부과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웬디 커틀러 전 USTR 부대표, 지금 현재로는 아시아 소사이어티 부소장인데요. 이분의 말씀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자동차 산업이 저가 중국 산업으로 위축된 미국 태양광 산업과 같은 운명을 겪지 않도록 하려고 선제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도 아까랑 조금 비슷한 설명인데요. 사실 미국의 태양광 공장이요, 많이 있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태양광 모듈을 되게 많이 생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치킨 게임, 그러니까 중국산 저가 제품 러시가 시작되는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치킨 게임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의 태양광 생태계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이거를 이제 반면 교사 삼아서 전기차 산업에서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발표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미국을 제조업 국가로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제 리쇼링 정책을 굉장히 파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또 전기차, 배터리, 이런 여러 첨단 산업 공장들을 자국 내에 유치를 하려고 막대한 보조금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아무리 보조금을 쏟아붓더라도 기본적인 사회적인 구조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인건비도 있을 수도 있고 기본적인 이제 가격, 판매 마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가 대량으로 저가 공세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막대한 보조금 정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세 정책을 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11월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파격적인 이런 관세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인기몰이를 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영향도 조금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었던 거랑 조금 비슷한 발걸음을 앞으로 6개월 동안 걸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요, 제임시 중국산 제품의 일괄 60% 이제 다시 재임을 하면 중국산 제품에 일괄적으로 60% 이상의 고환율을 이제 매기겠다라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강, 친환경 제품 등 이제 특정 산업군을 중심으로 이렇게 핀셋, 그러니까 이렇게 타겟형으로 관세를 올리고 있는데요. 이게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이제 핀셋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러스트벨트라는 그 구역이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미국 대선에서 나오면서 되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인데, 이 러스트벨트가 예전에는 상대적으로 민주당 텃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조업이 몰락하고 이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걸 엄청 잘 공략을 했었어요. 다 중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런 제조 신흥 강국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시아 국가들의 고환율 정책을 하겠다. 아니면 이제 무역 관계를 다시 맺어가겠다. 이러면서 인기몰이를 하면서 이 러스트벨트가 공화당 지역으로 바뀌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별 효용이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했었을 때요. 그러면서 다시 또 민주당으로 돌아섰는데 지금 굉장히 살기 팍팍하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다시 여기가 굉장히 또 핫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핫한 대선에서 지역이 됐거든요. 한마디로 이게 캐스팅 보트 지역이 돼버렸는데, 그렇게 되면 이 지역에서 인기를 끌만한 여러 안을 좀 내놔야 되잖아요. 공약 같은 것도. 그중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고환율 정책이 될 수 있는데, 바이든 정부도 자국 산업 보호라는 이런 대의 명제 안에 중국산 이렇게 때리면 이쪽 지역에서도 인기도 올라가고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이런 첨단 산업 중심의 이런 핀셋, 타겟형이 이제 범용으로 확 넓어질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로이터도 이런 비슷한 분석을 했는데요. 이번 그러니까 전기차 관세 인사 조치는요, 세계 양대 경제 대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이런 무역 전쟁이라든지 경제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보복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미국, 중국이 수출도 많이 하지만 수입도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에 많이 파는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보복 관세를 또 매길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트럼프 행정부 때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왔던 이런 미중 갈등이 다시 또 촉발될 수 있다라고는 전망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발표를 하면 또 비슷한 또 자료를 냅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관세를 올린다거나 중요한 정책 결정이 나면요, 그거에 대한 이제 백 데이터들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요. 12일 현지 시간으로 12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연구 보고서를 하나 발간을 했었습니다. 어떤 보고서냐면요, 미국, 유럽연합, 일본, 한국과 세계 다른 국가들이 중국산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관세율을 20% 인상할 경우 이들 국가에 대한 중국의 수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중국산 전기차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중국산 친환경 자동차에 20% 이상의 고환율을 매기면 수출이 줄어든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자국 산업에 이득이 된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인데요. 이 내용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글로벌하게 이렇게 중국 제품에 대해 고환율을 매기게 되면 중국 소비자의 복지는요, 26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연히 수출이 안 되니까 중국 소비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혜택도 많이 줄어들겠죠. 그 규모가 26억 달러라는 겁니다. 이때 일본은 1억 2천만 달러, 한국은 1억 7천3백만 달러, 미국은 7억 9백만 달러 상대적으로 소비자 복지가 증가할 거다라고 집계가 됐습니다. 이유는요, 오히려 6억 1,500만 달러 줄 것으로 이제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출 증가보다 그러니까 관세로 인한 효율성 감소가 이제 더 크다, 이런 얘기인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조금 유럽은 상황이 다른데 요 내용은 제가 다음에 중국 2차 전지를 자세히 한번 분석 드릴 때
그때 유럽이 왜 미국과 우리나라, 일본과 다른지 그때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기차랑 달리 또 전기차를 만들려면 여러 또 부품 같은 것도 있잖아요. 또 현지에 진출해 있는 공장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등 이런 친환경 차, 그 다음에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차를 만들 수 있는 부품 시장을 조금 나눠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산 이제 차에 대한 고환율 정책은 미국이나 일본, 우리나라 등에서는 이제 이득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부품, 이런 친환경차 부품 시장은 어떻게 될지 이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중국산 전기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20% 올리는 시나리오를 실행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중국의 전기차 부품 수출이요 23.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다른 국가들의 전기차 부품 생산은 그만큼 이제 늘어나겠죠. 일본이 23.1%, 한국이 37.9%, 미국이 22.1%, EU는 43.8%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일까요? 중국의 전기차 수출이 줄면 중국으로 수출되는 전기차 부품도 조금 줄겠죠. 하지만 전기차가 지속적인 성장 산업이라고 봤었을 때 자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전기차는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고, 부품 같은 경우가 수출이 안 되면 그만큼 내수로 많이 또 빠지고 다른 나라에 있는 공장으로 또 많이 이렇게 판매가 될 거잖아요. 그때 되는 이런 효용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이렇게 보고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만약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이렇게 100% 이렇게 고환율로 올려버리면 우리나라의 전기차 수출이 한 10% 정도 늘어날 것이란 이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분석 결과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가 지금 한 가격이 나중에 다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선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나라 아이오닉 같은 경우, 아이오닉 5 같은 경우가 5천에서 6천 정도잖아요. 관세를 비교해 봤었을 때 만약 100%가 된다. 그러면 최대 중국산 전기 자동차들이 한 6천만 원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현대차의 아이오닉 5, 그 다음에 기아차의 EV5랑 크게 이제 차이가 안 나, EV6랑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런 중국 전기차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전기차의 미국에서 판매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그 정도가 한 10% 정도다라는 이제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그러면 중국이 전기차를 얼마나 수출하는지 한번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2022년 1년 기준만 하더라도 전기차 수출을 한 5, 60만 대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글로벌 1위 자리를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전기차 수출 관련해서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으로 주로 수출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전기 버스라든지 이런 상용차 관련해서 많이 수출을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중국산 상용차 상용차들이 좀 많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뭐 화물차도 마찬가지고 버스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의 유럽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서도요, 외국산 전기차 수입 1위가 중국입니다.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22년부터 한 23, 4년, 한 2년 사이에 중국이 아직 판매 대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상승률이 되게 가파릅니다. 한 3배 정도가 판매가 좀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게 자국 전기차 산업 시장 보호라는 명분이 좀 강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고환율 정책이 이제 나오게 된 건데, 만약에 전 세계가 중국의 20% 이상의 고환율을 이렇게 딱 매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이것도 연구 보고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수출 감소량이 얼마나 되냐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59.6%, 한국은 60.2%, 미국은 62.9%, EU는 53.4% 중국의 수출량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줄어든 숫자만큼 어떤 데서 이제 수출은 또 증가를 할 것 같은데요. 자, 어디 나라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전망을 했을까요? 그 숫자를 보면요.
미국이요, 무려 13.6%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10%, 이유는 7.8%, 일본은 4.6%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이렇게 고환율 정책을 했었을 때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일단 단기적으로 먼저 우리나라 입장을 먼저 살펴보면 우리나라 차 업계에는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수출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분석도 좀 나와 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좀 장기로 가면 좀 어떻게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물음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정부의 행태가 계속해서 이렇게 산업적으로 조금씩 확장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다른 산업으로 고관세 정책이 넓혀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조업 분야에서 고관세 정책이 확장이 되면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게 소비자 가격 인상입니다. 사실상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FOMC 기록 같은 거나 이제 파월 의장의 멘트 같은 거 보면 여전히 울퉁불퉁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표현의 핵심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잡힐지 안 잡힐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계속 들어오게 되면요, 인플레이션은 더욱더 잡히기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사실 미중 경제 무역 전쟁은요, 다른 나라로 확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처음 나왔던 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때인데 우리나라도 그 타겟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 재개정이라는 걸 했었고요. 여러 보복 관세도 많이 맞았었죠. 바이든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중국에서 있어서 인기가 좀 올라갔어요. 근데 성과가 미미해요. 다른 나라로 확산 안 할까요? 선거가 내일 모레인데 가능성 충분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장기화적 그리고 계속 이어진다면 분명 우리나라 산업에도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사건이 또 벌어지게 될까요? 미국에서 이렇게 고관세를 하면 다른 나라들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고관세 정책을 따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역량은 줄어들게 되겠죠. 한마디로 글로벌 경제 불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수출 감소를 하게 될 거고 경제 침체가 올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약간 확대 해석하는 분야도 있고 너무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단지 중국의 고환율을 매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거다라고만 생각하지 말라는 면에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으로는 좀 호재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좀 악재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게 단기적으로도 호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저가 제품을 사러 왔다가 가격 차이가 안 나면 이거 근데 아예 그런 제품을 사야 된다라는 기대감마저 꺾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여요. 사실 우리가 중국이랑 가격 경쟁을 하는 시대는 조금 지난 것 같고 우리가 우리의 품질로 조금 승부를 한다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자동차 분야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올라와서 예전부터 했던 제값받기 운동에 어느 정도 그것도 올라왔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의 가격 변수에 많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데 오히려 이런 거에는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전기차 캐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캐즘이라는 거 얘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글로벌 점유율이 이제 한 16% 정도 되면 이제 정체가 한번 온다. 왜냐하면 얼리 어댑터들이 하는 게 한 16%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딱 전기차 침투율이 1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얼리 어댑터들, 그러니까 이미 살만한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샀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정체가 왔다.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기차 캐즘인데요. 이게 글로벌 침투율이 16%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국 같은 경우가요, 지금 무려 한 2% 정도 됩니다. 전기차 침투율이 엄청나게 이 평균을 올리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한 16%쯤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10%가 좀 안 되고 유럽도 상당히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몇 개 지역에서 침투율을 쭉 올렸습니다. 그러면 아직 침투율이
바닥인 곳들이 있겠죠. 그런 곳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 살지 못하는 나라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일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전기차는 국가가 보조를 해주지 않으면 성장하기 힘든 산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여력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렇게 전기차를 진흥시킬 만한 이런 여력이 조금 부족한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동남아시아인데요. 중국 전기차 회사들,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일찍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전기차를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도 하고 있고 실제로 침투율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에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기차 정도를 잘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동남아시아에서도 조금 잘 사는 나라들 하면 한 6개 나라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이렇게 6개국이고요. 앞으로 이 나라를 저는 아세안 6개국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세안 6개국에 대해서요. 전기차 판매량이 꽤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 아세안 6개국의 전기차 점유율이요. 2021년에 약 15,000대밖에 판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적죠. 근데 이게 23년에 15만 대 규모로 급증을 합니다. 한 2년 만에 10배로 늘어났는데요. 이게 절대 수는 조금 미미할 수 있는데 성장폭으로 보면 굉장히 큰 폭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폭은 앞으로도 계속 조금 유지가 동남아 지역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많이 판매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중국입니다. 동기간, 그러니까 21년에 중국의 전기차 점유율이요. 동남아시아 6개국의 7%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에 52%로 확 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아세안 6개국에 다니는 전기차 2대 중 한 대는 바로 중국산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번 국가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좀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태국 같은 경우가 2021년에 전기차 판매량이 총 7,685대입니다. 전체 태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75만 대 정도 되거든요. 전기차 침투율이 딱 1%였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77만 대, 유의미한 변화가 없습니다. 75만 대에서 77만 대로 늘었습니다. 근데 전기차 판매량은요, 7,685대에서요, 86,229대로 급증을 합니다. 전기차 침투율도 무려 11.1%로 증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될까요? 인도네시아 2021년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요, 88만 7천 대 정도 됩니다. 전기차는요, 796대입니다. 2023년 인도네시아 전체 판매량은 100만 대 정도 되고요. 전기차는 17,000대 정도가 팔렸습니다. 0.1%에서 침투율이 1.7%로 급증했습니다. 물론 숫자는 되게 미미한데요. 이게 전기차 증가율로 보면 엄청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동남아시아 시장이 2개국에서 엄청 급증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대부분이 다 중국산들이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태국 같은 경우가 21년 중국산 전기차 비중이 14%였는데 23년 75.5%로 증가합니다. 인도네시아요, 0%였습니다. 21년에. 이게 23년에 41.6%로 급증을 하게 됩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도요, 똑같이 0%였거든요. 근데 각각 44%, 34.3%로 중국산 비중이 급증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남아 자동차 시장 보면 전통적으로 일본 자동차 시장이 엄청 강했습니다. 우리 동남아시아 가면 대부분이 토요타, 혼다입니다. 근데 왜 전기차는 토요타, 혼다가 못했을까요? 바로 일본 자동차들이 하이브리드에 역점을 둔다고 하면서 전기차 개발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전기차 시장에 대한 틈이 생긴 겁니다. 이거를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침투를 한 거죠. 그러면 일본의 하이브리드 차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왜 그 차들은 잘 못 나갈까? 비싸잖아요. 우리가 하이브리드 차를 모닝 같은 이런 소형차에 하이브리드를 설치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에서 보면 우리가 되게 소형 자동차들이 많은데 이런 소형 자동차들을 대신하는 게 딱 전기차가 좋거든요. 가볍기 때문에 전비도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틈새를 중국산 전기차, 저가 전기차들이 쭉 치고 나오면서 이렇게 비중을 높인 건데요. 실제로 중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이런 전기차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BYD 아토3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109만 바트입니다. 그리고 다른 게 이제 54만 바트, 또 한 95만 바트. 그러니까 이제 한 50만 바트에서 100만 바트 사이에 좀 형성이 돼 있잖아요. 이제 테슬라 모델 Y가 여기서 팔리는데요. 175만 바트입니다. 그리고 BMW iX 같은 경우에는 614만 바트입니다. 딱 봐도 가격이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 중국 전기차 단가도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1년 같은 경우에 한 7만 달러 정도에 팔렸었거든요. 태국에 중국산 전기차가요. 근데 이게 23년이요. 3만 7,900달러까지 떨어집니다. 이게 보면 거의 반 가격으로 태국 시장 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아까 한 75%까지 이렇게 시장 점유를 하게 된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수입해오는 것보다 현지에서 직접 만들면 좀 저렴해지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 전기차 회사들은 동남아시아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조금씩 짓고 있는데 태국 시장이 가장 좋고 양질의 시장이거든요. 근데 원래 기아가 태국에 전기차 공장을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근데 중국은 대규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국 그러면 자동차 기업들이 태국 시장에 어떻게 진출하기 위한 그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 그러니까 뭐 BYD 같은 업체들일 텐데요. 여기는 진출 초기부터 아예 태국 기업들이랑 손을 잡고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현대기아가 진출한다. 그럼 현대기아의 판매 법인을 현지에 세우고 거기에서 마케팅을 하고 본인들의 판매고를 올리잖아요. 근데 중국 애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중국 자동차 대형 딜러 업체들이랑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태국 전력청, 태국 관광청 등 주요 국가기관들이랑 같이 마케팅을 하면서 이렇게 민관 협동을 같이 이루어 나갔습니다. 특히 이제 BYD나 특히 상하이 자동차가 대표적으로 중국 이런 그 다음에 대형 딜러샵 이렇게 같이 협동을 한 걸로 이제 유명한데요. 중국 국영연구기관 또 중국 자동차 기술 연구 센터 역시 방콕에 R&D 센터를 이제 건설을 해서 태국 내에서 중국 전기차가 잘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법률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 인증, 규제 여러 가지 대응을 다 같이 해줬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중국 전기차 비중이 태국에서 급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국 정부가요, 태국에 관세를 낮추기 위한 노력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했었습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모두 전기차 시장에 지금 전기차로 빨리 전환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 보조금, 그 다음에 세제 혜택, 인센티브 같은 거를 많이 줍니다. 근데 이거의 핵심은 뭐냐? 자국에 공장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이 전기차를 조금 육성하려고 하는 이런 국가들의 이런 보조금이라든지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공장, 산업 육성 인력을 위한 지원도 중국 차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노력들이 더해지면서 일본이 20%, 우리나라가 40%, 독일이 60에서 80%입니다. 자동차, 전기차 수입 관세가요. 근데 중국은요, 무관세입니다. 그럼 가격 경쟁력이 가뜩이나 중국이 더 싼데 훨씬 더 저렴해지지 않을까요? 이런 측면에서 더욱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질이 좋고 성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을 무시를 못 하거든요. 특히 이게 소형, 그러니까 이렇게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지 않은 나라에서 단순히 이동수단, 가까운 거, 내 일상생활의 이동수단으로 전기차를 사용했을 때는 가격 경쟁력이 압도적인 선택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국 전기차 기업 하면 가장 요즘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BYD입니다. 얼마 전에 테슬라를 넘기도 했고요. 이런 BYD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특징이
저가부터 고가 제품까지 다 만들 수도 있고, 자회사들을 통해 전기차 일괄 생산 라인을 갖췄습니다. 우리가 전기차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원료 확보,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전기차를 만드는 기술, 이 한 세 가지 정도를 할 수 있는데요. BYD는 이걸 모두 다 갖췄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게 약간 조금 부족하잖아요.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원료가 대부분 이제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BYD 같은 경우는 자체 자회사로 이게 다 굴러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옆에 BYD 이런 수직 계열화 현황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여기에서 한번 잘 봐보시면 요모, 그러니까 이제 리튬 확보부터 배터리, BMS, 재활용까지 다 자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용 반도체도 있고요. 모터, 변속기까지 자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BYD 전기차에 들어가는 각종 전장 제품, 전자제어 전부 다 들어가고 있고, 셰시, 용접, 조명, 차량 판매, 금융 서비스까지 일괄로 다 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현대차 배터리 아직 만들지 못하잖아요. 자체 내재화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원료 확보를 하고 있나요? 물론 협상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 그런 광산 확보는 없습니다. 파이낸셜, 현대카드 같은 이런 자회사들을 통해서 국내에서는 하고 있고요. 뭐 셰시 용접, 전자부품 이런 거는 현대모비스라는 자회사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자동차도 어느 정도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지만, 이런 BYD의 수직 계열화랑 비교해 보면 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바로 경쟁력의, 가격 경쟁력의 차이가 될 수도 있고, 특히 공급망 불안이 왔었을 경우에 굉장한 큰 차이를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측면에서 현대기아차가 더 우수할 수도 있고, 글로벌하게 더 인정도 받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중국의 BYD 제품보다 더 좋은 평가를,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이게 글로벌 시장 마켓에서는요, 단순히 이런 성능적인 문제보다는 가격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면, 이런 BYD가 하고 있는 이런 일괄 생산 체제를 한번 우리도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전기차 침투율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이게 한 2035년 되면 한 50%가 넘어갈 거다라고 했는데, 이미 선진국 대비하면 그 성장 폭이 굉장히, 지금 한 우리가 과거 한 2년 정도 겪었던 이런 드라마틱한 성장 폭이 뭐 다시 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오기 좀 힘들다라고 보면, 이 성장폭, 이 성장세, 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동남아시아다. 그렇게 되면 그 동남아시아 인구도 많고 젊은 사람도 많고, 제조화 이런 산업 국가로의 발돋움을 통해서 물론 탄소 중립도 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전기차가 동남아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을 수도 있고, 특히 태국,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육성하려는 것도 있고, 그렇게 보면 동남아시아가 앞으로 전기차에서 새로운 먹거리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이미 중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거를 좀 넘어서야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아세안 6개국,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세안 6개국의 2035년 전기차 예산 판매량이요, 한 850만 대 규모가 됩니다. 아까 15만 대라 그랬잖아요. 2023년 기준으로 12년 만에 몇 배가 느는 거죠? 50배, 60배가 이제 증가하는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잠재적 이 성장세가 엄청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특히 인도네시아가 한 450만 대, 태국이 250만 대입니다. 이 굉장히 큰 시장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조금 행보가 좀 아쉽습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현지화를 시도를 하고 있었고요. 일본 기업, 토요타, 혼다, 이스지,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도 태국 시장이나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기아차도요, 23년에 태국의 법인을 설치를 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동남아시아 지역을 조금 해야 될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좀 저가형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현대기아차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시장을 비중을 높이는데 가장 1등 공신을 했던 게 소형 차량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지만 우리 베트남 가면 많이 보이는 차 있잖아요. i10 이런 작은 차들이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소비 성향이 이런 작은 차를 중심으로 한다라는 걸 보면 전기차도 좀 소형화를 시키면서 이런 저가형 모델을 좀 내보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
전기차의 타겟 마켓이 선진국 위주로 너무 되어 있다. 갈수록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차들이. 그 차들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좀 약간 이런 소형 전기차 시장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